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MBC 앞에서 슬슬 꼬리를 내기 시작하는 윤석열. 윤석열이 드디어 MBC 앞에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오전 7시 2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천절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또 시청 앞 이런 데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는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중동 세계신문 가운데 어제 우리 우파 단체의 내용을, 시위 내용을 보도한 신문은 어디일까요? 조중동. 그 중에 어떤 신문이 보도하지 않았는가? 중앙일보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그리고 동아일보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동아일보와 동아일보와 조선, 그들은 어떻게 어제의 우리 우파단체의 시위를 보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저는 지금 종이신문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딱 조선일보는 사진 한 장을 실었습니다. 기사도 없이 딱 사진 한 장, 그리고 밑에 사진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없다는 겁니다. 제목 있고 사진 있고 그리고 끝입니다. 사진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사진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개천절기 3일 오후 전강원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지지자 등 3만여 명이 서울 세종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명을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여러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교통 혼잡을 빚었고 휴일 나들이에 나온 시민들이 불편도 컸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확인하고 집회 주최 측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딱 사진 한 장의 설명이 전부입니다. 자, 한번 동아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개천절 서울 도심 3만 명 집회, 교통체증 극심하다라는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빗속에 대규모 집회 시위가 열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지난달 50일 이상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 열린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였다. 정건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동안면세점 앞 차도 무대를 설치한 뒤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오후 3시 기준 3만 4천 명이 모였다. 이날 낮 12시경 광화문역부터 광화문역부터 서울시청 방면 세종로 4차로, 세종도로 4차로엔 인파가 빽빽하게 들어섰다. 세종대로는 왕복 8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운행이 가능했다.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관련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참가자는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관을 징벌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집회 현장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최 측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8월 재개장 이후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에도 집회 참가자 1000명이 모였다. 경찰은 광장 접근을 막았지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주한미국 대사관역 골목 등을 통해 광장으로 이동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 통행을 막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청계광장을 찾은 김모 씨는 집회 참가자가 우산으로 얼굴을 치는 바람에
실랑이가 일어나 경찰 중재로 상황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에 42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펜스 등을 설치해 질서 유지에 나섰지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조중동 중에 중앙일보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조선과 동아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조선과 동아의 공통된 보도, 이 보도와 관련하여 공통된 점은 뭐냐면 보신각에서도 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 국토본 집회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동해연세자박과 시청 뭐 이런 데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신각 앞에서 있었던 4.15 부정선거 수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둘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 교통이 막혔다, 혼잡했다,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동아일보가 가장 그런 쪽에 시민 불편이 컸다라고 가장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항상 우리 우파 단체의 집회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비판해온 신문이 동아일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결국 조선과 동아, 중앙은 아예 보도를 안 했으니까 조선과 동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보도라는 공통점은 민노총 집회나 동일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민노총 집회와 그리고 우리 보수단체의 집회를 동일한 시각, 어떤 시각? 사람들이 모여서 교통에 불편을 줬다라고 하는 동일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모두가 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번 뉴스합니다. 감사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서면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온 서면 진술서를 문재인이 기분 나쁘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언짢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속보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었습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일은 없을 거다. 서해 공무원 피살 현장 감사는 14일 종료된다는 겁니다. 이름에 이담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일부 인사를 상대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즉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 지은 뒤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사안이 급한 만큼 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수사 요청부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미 관련 자료는 다 확보한 가운데 지난달 말 사건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최종 진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서 원장과 국정원장과 그 다음에 박지원 전 원장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훈, 박지원 두 사람은 고발이 확실히 되지만 문재인을 고발할 것인지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상한데? 몸통이 뭐예요? 몸통이 누굽니까? 몸통. 근데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서훈과 박지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생각이다. 근데 문재인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게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빠졌습니다. 이 컴퓨터가 이거를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SNS 찾은 글입니다. 공감이 가는 글이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밑에 아마 담장 너머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성함은 일부러 가려드렸습니다. 크게 확대해 드립니다. 담장 너머로 불안한 표정이 역력하다. 담장이 곧 철창으로 바뀔 듯하다. 햇빛이 그립고 흙냄이 맡고 싶을 땐 그대가 강제 북송한 탈북민 생각도 해보고 늦었지만 반성문 많이 작성하길 바란다. 감사원 서면 조사도 거부했다면서 그럼 검찰 가서 조사받고 바로 가자 큰 집으로. 노무현이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 했거늘 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재인 씨가 자기는 감사원 조사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 그랬는데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거부했을 때 이 문재인이가 어떻게 글을 올렸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이 올린 글입니다. 2016년 11월 20일에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의 검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 바로 문재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재인이 이 말을 돌려받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동아일보가 좀 이상합니다. 동아일보가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낸 것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가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동아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설을 읽고 동아일보 사설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비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그저께 밝혀졌다. 감사원은 서면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했다. 국감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대치 중이었던 여야는 이번 일로 더욱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이 첫 문장부터가 동아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 요구 보낸 거 잘못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전직 공무원은 일종의 참고인 신분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여러분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전직 공무원은 일종의 참고인 신분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감사원은 강제 조사를 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대로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6명 중 4명이 퇴임 뒤 감사원 조사 통보를 받았다. 그 가운데 절반은 질의서 수령을 거부할 정도로 실익이 낮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만만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에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서훈과 박지원에게 감사원에서 소환 요구했죠. 와라고. 근데 응하지 않았어요. 서훈과 박지원에도 지금 조사가 안 끝났는데 문재인에게 그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감사원이 이게 어느 신문이다. 여러분 그 이름도 찬란한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가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지요.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제가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 뉴스입니다. 최보식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습니다. 최보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물러설 것 같아. 저 사람이 대가 약한 사람이야.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보식의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최보식이와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 최보식 씨가 직접 쓴 글입니다. 제목은 윤의 진짜 정치적 대결 상대자는 그림자 이재명이 아닌 본체 문재인이다 라고 하는 글을 어제 오전 10시에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을 조사하지 못하면 정권의 명운도 끝이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결해야 할 진짜 상대는 이재명 대표라기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야권 및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이 본체이고 이재명은 아직 문이 그림자에 가깝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윤 정권이 명운이 걸린 대결전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변인은 구도 논평을 통해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금노를 품할 수 없다.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이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적었다. 야당과 진보 진영이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아마 세상 여론의 절반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갈지 모른다. 아마 세상 여론의 절반도 이런 여론을 따라갈지 모른다. 취임 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지켜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무엇을 추진하다가 한쪽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싶으면 아 뜨거 하면서 금방 물러선다. 이게 바로 윤석열이다. 대가 세지 못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이전 빼고 윤석열이가 대가 세게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례에 비춰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조사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광화문이나 용산에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겁을 먹고 흐지부지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을 조사하지 못하면 윤석열 당신의 정권 명운도 끝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최보식 씨가 썼습니다. 최보식 씨 글에 대해서 제가 이 글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면 왜 최보식이는 이런 글을 박근혜 대통령 때 쓰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최보식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글을 쓰지 못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그나마 5년 늦게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최보식 기자에게 안쓰럽지만 그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윤석열이가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비속어 논란 한발 물러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어려운데 면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벌어진 비서원 논란과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김 실장의 발언은 이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서고 관련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겨냥해 가짜 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며 국민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하게 본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언제? 29일 날. 지난 29일 날. 그러면 얼마나 지났어요? 29, 30.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1, 2, 3, 5밖에 안 지났잖아요. 4. 5에서 6.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꼬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꼬리 내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MBC 검찰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시민들이 무슨 얘기야 라고 들고 일어서니까 이제 고발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처음에는 MBC 고발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시민들이 들끓자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던가요? 아니면 시민단체가 고발했던가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물러나는 겁니다. 아까 최부식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의 짚는목이라는 겁니다. 이 뉴욕에서의 그 MBC 자막조작 사건도 슬슬 꼬리를 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MBC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굽히 숙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이 지켜줄 것이다. 문재인을 수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4.15 총선 부정이다라고 수사한 일이 있나요? 수사 지시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예요? 검찰은 아직 움직이고 있지도 않아요. 이제 MBC 건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MBC PD 기자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내가 좀 막말했는데 MBC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자신있게 밀어붙인 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사간 것 이외에 아무것도 윤석열이 밀어붙인 게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의 제일 공약이 뭐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통시장 가서 전통시장 상인들 만나갖고 아유 그러죠. 힘들죠. 대형마트 전통 규제 그 계속 규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로를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줘야 할 채무자다.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있어. 우리가 당신을 뽑아주고 싶지 않았는데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먹고 당신을 찍어준 거야. 그러면 빚을 갚아. 왜 당신은 빚을 안 갚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윤석열에게 자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할 우리는 채권자라는 겁니다.
채권자. 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 뭐 그냥 뭐 어떻게 좀 언젠가 해주시겠죠. 뭐 기다려 봅시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왜? 우리가 여러분 요구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없애라. 4.15 총선 무정선거 수사해라. 문재인 구속해라. 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상로 당신은 너무 성미가 급해. 좀 기다려 봅시다. 뭐 왜 당신은 윤석열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야? 그럼 당신 좌파야? 당신 좌빨이구나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윤석열을 계속해서 체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끝장납니다. 김대기 이 사람도 얼빠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김대기 이 사람. 여기서 그런 얘기,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김대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좀 뭐 발언이 이상했어요. 그 뒤에 뭐 MBC를 비난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이상한 발언했어. 왜 지금 이 쓸데없는 발언을 하냐고요. 면목이 없다는 얘기, 이런 얘기 뭐예요. 여러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 기회에 언론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언론을.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김대기입니다. 왜 여기서 면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좋죠. 이제 뭐 MBC는 살판 났지. 맞아. 윤석열이 면목이 없다고 그랬어. 윤석열이가 무릎 꿇고 들어왔어. 라고 프로파간다 할 언론이 MBC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이든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의 핵심은 바이든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MBC가 자막을 조작한 건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다가면 안 된다니까요. 바이든 얘기 꺼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속는다? MBC에 속는 겁니다. MBC에. 이 건은 자막 조작이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건 내란죄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뭐 민주당인가요? 자민당에서 이거 뭐 내란죄 뭐 혐의가 있다고 광고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몰아놨다가 여러분 보여드리진 않지만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MBC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면목이 없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정신을 나가세요. 언젠가 김대기 때문에 큰 사고를 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잘랐어야 할 사람이 김대기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손해갈 겁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지금은 강력한 투사가 필요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전후 뭐 사정을 뭐 따지긴 복잡하고 일단 뭐 사과드립니다. 박근혜가 어떻게 그래서 당했잖아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면목 없다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김대기가 사고 칠 겁니다. 자, 다음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찾았는데요. 팔순의 노인이 한동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팔순이 늙은이가 당부하는 길 한동훈에게 동물이 왕국에서 배우라. 생사를 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숨통을 끊어라. 동물의 세계를 보라. 사자와 토끼 한 마리를 몰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맹수가 저보다 몸집이 큰 상대를 사냥할 때는
서로 협동작전을 하며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물게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상대를 제압하여 숨통을 끊는다. 배우라 한동훈. 내가 지면 정의는 무너진다. 맹수의 본능을 따라라.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너만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영웅이 칼을 빼면 베어야 한다. 비운이 영웅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슬픔이 뒤안길에서 푸념하며 사는 인종들이 불쌍하며 한동훈 사냥감은 많다. 첫 사냥은 반드시 성공하라. 첫 사냥을 힘들이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고르라. 그리고 숨통을 잔인하게 끊으라. 조금이라도 인정을 베풀지 말라. 냉정해야 한다. 죽고 사는 싸움이다. 쓰러뜨려야만 하는 거대한 상대가 호시탐탐 너희들의 목줄을 죄우고 있음을 알라. 첫 싸움은 비록 사소한 상대일지라도 상대편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사소하고 약해 보인다고 방심하지 말라. 허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분명하게 더는 대항하지 못하게 숨통을 끊고 널리 알려라. 득이 양양하라. 정의라 이런 것이다를 드높여라. 그리고 그대의 칼은 힘을 얻고 부드러운 칼로는 맹수로 사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동훈은 나가라. 물러서면 진다. 지면 죽는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깊이 담고 눈빛을 반짝이라. 한동훈, 너는 혼자가 아니다. 깨어있는 모든 국민이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정진택이란 늙은이가 호소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동훈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죄인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동훈을 국민들이 태블릿 PC를 가짜로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저는 내란죄라고 얘기합니다. 내란의 죄를 범한 윤석열을 국민들이 한 번도 집행유예를 준 겁니다.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도 5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꼬라지를 보면 집행유예 기간이 5년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행운하다. 본인이 엄청난 범죄를 국민들이 집행유예 기간을 주고 반성과 속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들을 또 한 번 배반하면 윤석열, 한동훈, 당신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또한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태블릿 PC를 가짜로 조작해서 현직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국민이 그들을 어여삐 여기사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목숨 걸고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이상로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가 틀렸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견해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상로 네가 견해를 잘못 가지고 있어 라고 올리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수무책이다. 환율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 한국은행이 지금 통화스와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최근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통화스와프 무용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두 가지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이 한 가지 얘기다. 결국은 첫째,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른 나라 통화도 달러 대비 비슷하게 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스왑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미 미국과 통화스왑을 가지고 있는 5개국
중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영국, 파운드와 유로와 일본 엔화 등 모두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니 통화수화법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는 겁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통화수화법 필요 없다는 논제 그 주장은 뭐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둘째, 통화수화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도 지금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 우리나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미국과 통화수합을 할 필요가 없어. 한국은행 이총재는 대단히 기분 나쁜 발언을 했어요. 통화수합 하자는 사람들을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은행 이총재가 대단히 시건방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건방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화수화프는 미국과 한국의 통화수화프는 안전벨트입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풍 한남노, 이번에 흰남노. 기상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흰남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흰남노가 우리만 오는 것이 일본,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오니까 뭐 우리만 걱정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기상청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그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아는 척은 많이 해요. 뭐 잔뜩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떻고 뭐 경제 구조가 어떻고 시건방 떨고 앉아 있습니다. 시건방 떨다가 1997년에 IMF 외환을 맞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원 총재는 대단히 시건방지다 라는 겁니다.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나는 운전을 잘해. 안전벨트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운전자와 똑같다. 대단히 시건방진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다 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조선이 뭐 빚이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국채은행이 돈을 꽂았기 때문에 그러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산업은행이 꽂았죠.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한화에다가 대우조선을 팔겠다. 그래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쪽으로 지금 산은하고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대한 이유 중에 또 노동조합이 그러면 이거를 들어줘. 지금 현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줘. 이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임기 보장을 한국화약 측에 한화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 직원들 사이에서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해 알박기 인사 논란까지 제기된 박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한화 측에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고 박 사장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익명 게시판에 최근 노조를 비판하는 글 수십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화에서 능력 있는 경영진을 아칠 텐데 왜 임기 보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갑자기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이라니 억지를 부리더라도 앞뒤를 맞게 하라.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없애죠. 대우조선. 이런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이런 식이면 그냥 없애자고. 이 돈 세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이에요. 없애자고요. 대우조선 그 박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기사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이 대우조선 사장은 지난 7월에 하청지회 파업 사태 당시에 회사 내부에서 박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막 불거졌다는 거죠. 왜 그걸 방치하느냐? 그랬더니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동원해서 해체시켰다 그랬더니 박 사장이 말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한화가 이것을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밀어주는 겁니다. 아니, 이 박 사장은, 박주선 사장은 계속해서 임기를 보장해. 이게 대우조선 해양 노동조합입니다. 없애자고요. 그냥 없애버리자고요. 이런 회사는. 이거 그대로 되면 계속해서 국민의 부담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노조는 사라져야 하고, 그런 정치적인 노조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MBC잖아요. 없애는 게 정답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고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꼭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곳이 제 직업입니다. 어젯밤에 늦게 서울 잠실에서 그 영등포 구청역까지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지하철 2호선 대단히 깨끗하고 그리고 깔끔했습니다. 뭐 깔끔한 거나 깨끗한 거나 그 표현인데 객차가 상당히 밝았고 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차에 이렇게 그 광고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LED판이나요? 그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쯤 내가 내려야 될 때가 됐나? 자꾸 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의지에 앉으면서 지금 내가 내려야 될 때가 됐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내가 왜 자꾸 안내판을 전동차 안에 안내판을 보면 되는데 왜 내가 내려야 돼? 내가 영등포 구청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 왔나? 지하철 안내방송은 소음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왜 자꾸 뒤로 돌아봐야 되나? 내가 목적지에 왔는지. 저 앞에 안내판을 보면 되잖아요. 이 전광판을 보면 되죠. 객차 안에, 전동차 안에 이렇게 LED판이 있습니다. 크게. 제가 왜 자꾸 뒤로 돌아봐야 하는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영등포 구청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그 전동차 내 LED 전광판 내에 LED판 내에 이번 역은 어디입니다.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라고는 안내 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내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 광고만 나와요. 내가 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여기가 어느 역인가 이걸 알고 싶은데 광고만 계속 나와요. 조금 이제 이 광고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광고가 나와요. 이상하다. 내가 내려야 될 역을 지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 이제 전동차가 쓰는 거 섰잖아요. 섰어. 또 다른 광고가 나와. 전투도 썼어. 근데 이거 봐요.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끝났어. 이 지역, 지금 현재 이 역이 어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끔찍스럽지 않아요? 아니 물론 광고도 좋아요. 광고도 좋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역은 어디입니다.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라는 안내 자막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 없어. 물론 이쪽 뒤에 제가 앉아있는 이쪽 뒤에는 그게 나와요. 어디라고. 하지만 지하철역에 있는 전동차 탄사의 모두가
그쪽만을 보는 저처럼 등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앞에 광고만 봐야 되잖아요. 전동차 소음은 시끄럽고. 이 지하철 전동차 내의 광고판의 가장 주 목적은 승객들에 대한 안내예요. 그런데 없어. 잠실 동합운동장역에서 영등포 구청역까지 올 때 한 번도 뭐 지금 현재 역은 어디다 라고 하는 게 없어. 전부 광고야. 광고. 그 자꾸 제가 들여다봤다니까요. 어제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지하철 그 객차 안이. 이 안내비도 잘 들리지 않아. 그리고 들린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문자로도 광고를 해. 그 좋은 광고판에 잠깐 광고 스톱하고 지금 현재 이 역이 무슨 역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러니까 자꾸 뒤를,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자꾸 뒤를 이쪽 라인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뒤를 쳐다보는 거야. 왜? 고개를 돌려서 문이 열리면 저 여기 어디라고 보이잖아요. 역 간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깨끗했어요. 서울시내 지하철 깨끗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서울시 지하철은 깨끗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근데 무엇이 일단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시설은 좋아. 돈 많이 들여서 과연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더 편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국민을 위한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지하철 공사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반드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카메라 출동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 기자니까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빚갚으라고 하고 계속해서 독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밉더라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후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구글은 저에게 광고를 하나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예, 상호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싱 패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잠도깨비 숙면 매트 위에 까는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이렇게 그 콘센트에 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가정집의 콘센트는 전기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전기를 땅과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싱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전기를 바깥으로 뽑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정전기가 있습니다. 혹시 공군 같은데 또 비행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비행기를 점거하기 전에 반드시 어스라운 접지봉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밖으로 뺍니다. 정전기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잠도깨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장 매트는 혈류순환을 도와드리고 어싱 패드는 몸속에 불필요한 전전기를 빼어주어 환상의 조합으로 깊은 잠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어싱 전후의 전압 볼트를 비교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잠도깨비가 어싱 패드 출신 기념으로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 이용하시는 분께는 어싱 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서적으로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라고 하는 일본 호리 야스노리의 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했어요. 그 어싱 패드 이겁니다. 어싱 패드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 전에는 일체 0.15V의 정전기가 있습니다. 어싱 패드를 사용하면 0.005, 0.005 패드로 볼트로 딱 떨어진다. 흙은 0.000 볼트입니다. 예. 이렇게 이것을 사시는 분, 그러니까 잠도깨비 수면 매트를 사시는 분에겐 이 어싱 패드를 추가로 그냥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싱 패드 출시 기념, 어싱 땅과 접지한다는 뜻입니다. 잠도깨비 매트를 세트로 구매하게 되면 어싱 패드를 추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광고판에 광고만 나오고 목적지가 안 나오는 그러는 것은 문재인 때 있는 일이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때부터인가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쓸 때쯤 전동차가 쓰기 직전에 이 역은 어디다, 이 역은 어디다 라고는 안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예, 정신없는 비서실장입니다. 아까 김대기 실장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몰라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대통령 인간들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예,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분은 그 후원을 자주 해주시는 분이고요. 10월 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기업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지하철 공사가 공기업이라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런 일을 했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방송이 작아서 워낙 잘 안 들립니다. 그 지하철 전동차는 방송이 소리가 잘 작고 소리도 적고 그 다음에 소음이 심해요. 소리가 잘 안 들려. 우리나라 지하철이 소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크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글자라도 문자라도 전광판에서 잘 안내를 해줘야죠. 그런데 안 해. 출발한 다음에 다음 역이 어디입니다 라고 안내 자막에 나오던데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하지만 저는 어제 잠실 9시 한 반쯤 탔나요? 9시 10분쯤 탔나? 잠실 운동장에서 영등포역까지 올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 광화문 가느라 5호선 타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광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뒤로 돌아다 봐야 했어요. 왜? 여러분, 요즘 기자들은 뭐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카메라 출동할 때 매일 할 때 이런 거 눈으로 보지 그냥 즉각 보도했어요. 요즘 젊은 기자들은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나라를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야, 살기 좋은 나라야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불편이 하나 없도록 하나하나를 다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정치권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써서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어제 집회에 나가신 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고요. 비도 많이 왔는데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고 조선과 동아는 민주노총과 똑같은 시각에서 다루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국가 가사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